여기 보이는 게 뭐로 보여요? 뭐 같아? 이게 뭔가 징그럽나요? 자, 먼저 주목할 것은 여기 세포. 안녕 세포. 세포에는 핵이라는 게 있어요. 핵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핵 속에 이런 물질들이 들어있어요. 핵 속에. 이게 핵 속에 들어있는 물질이라 그래서 핵을 이제 뉴클레이라고 불러요. 뉴클레이. 핵을 영어로 뉴클레이라고 해요. 뉴클레이. 그 다음에 핵 속에 들어있는 물질이 뭔지 과학자들이 궁금해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더니 산성 물질이었던 거야. 산성. 우리 산성은 있고 염기성 있잖아. 네, 산성 물질을 영어로 또 acid라고 해요. acid. 그래서 핵 속에 들어있는 산성 물질, 그래서 NA라고 하는 말이 들어갑니다. 즉, 이 안에 들어있는 물질들은 핵 속에 들어있는 산성 물질이라서 NA라는 물질인 거야. 이해돼요? 근데 그 산성 물질을 자세하게 봤더니 당이 디옥시리보스라는 당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DNA입니다. 근데 리보스로 되어 있는 NA를 RNA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자, 우리 DNA, RNA가 그래서 DNA, RNA라는 그 용어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냐? 핵 속에 들어있는 산성물질들을, 그거야. 핵 속에 들어있는 산성물질들을 다 DNA, RNA라고 하는구나라는 겁니다. 여기 DNA 나오죠? 안녕 DNA. 이 DNA가 그래서 핵 속에 들어있는 산성물질이라는 뜻이에요. D라는 것의 의미는 차차 배울 텐데, 아무튼 핵 속에 들어있는 뭐 어떤 물질을 DNA라고 불러주고, DNA 뭐 일부분을 유전자라고도 불러줘요. DNA 일부분을 유전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선생님의 어떤 키를 결정하는 유전자 여기 들어있는 거야. 안타깝게도 굉장히 한 뼘밖에 안 되죠. 그래요. 아무튼 이게 좀 길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유전자 부분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DNA에는 유전자가 합쳐진 게 또 DNA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DNA가 되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 핵 속에 들어있는 산성물질 그냥 그 뜻이에요. 앞에 있는 D자는 이제 차차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근데 이 DNA라는 물질은 이게 막 꼬아놨잖아. 이렇게 막 되게 꼬아놨지. 꼬아놨는데 DNA라는 물질은 약간 전기를 띄워요. 전기를 띄고 있어서 이걸 막 꼬으려면은 마이너스가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잘 꼬아지지가 않아. 잘 꼬아지지가 않기 때문에 단백질 덩어리. 단백질을 8덩어리를 가운데 갖다 놓고 그걸 이렇게 갖다 놓은 상태에서 꼬습니다. 그럼 이게 전기적으로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을 좀 없앨 수가 있거든. 그래서 DNA를 단백질과 함께 꼬아놔서 이런 덩어리를 만들어서 그 덩어리를 잔뜩 뭉쳐놓은 게 그 유명한 염색사라는 실 같은 물질이에요. 우리 핵 속에 보면은 실 같은 물질이 막 들어있는데 그 실이 DNA가 아니라 DNA와 단백질을 막 꼬아놓은 그 덩어리를 쭉쭉 점점점점 이렇게 연결해 놓은 게 그 실 같은 물질이라는 거지. 자, 사자가 실사자야, 실사자. 실처럼 꼬아놨다 해서 염색사고, 앞에 염색이라는 말 뜻은 뭐냐면, 우리 세포를 관찰할 때 염색약을 뿌리거든요. 그때 어디가 염색이 되냐면은 세포 중에서 핵 부분이 염색이 되거든. 핵이 염색이 돼요. 핵 속에 뭐가 염색되는 거냐 하면 바로 얘가 염색이 돼요. 그래서 핵 속에 들어있는 아주 염색이 잘 되는 실 같은 물질. 그래서 이름이 염색사다. 진짜. 그래서 염색이 잘 되는 실 같은 물질이라서 이름이 염색사예요. 근데 염색사라는 물질이 나중에 세포 분열이라는 걸 할 때 이렇게 더 커다란 덩어리로 꼬이거든. 실 같은 물질이 덩어리처럼 이렇게 꼬여. X자 모양 이렇게 꼬입니다. 꼬여. 이 실 같은 물질이 이렇게 X자 모양으로 꼬이는 이 현상, 이 꼬인 물질을 염색이 잘 되는 물체, 어떤 물체 형태로 꼬인다 그래서 염색체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속에 각각의 모습들이 조금씩 들어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DNA와 단백질이 함께 꼬인 것이 덩어리인데 이 덩어리를 땅땅땅땅땅 연결해 놓은 게 실같이 연결해 놓은 게 염색사고 그 염색사를 더 촘촘하게 더 덩어리
꼬아놓은 것을 염색체라고 불러준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염색체가 반으로 땅 잘라지면서 얘는 왼쪽으로 하고 얘는 오른쪽으로 하고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세포 분열할 때 갈라진 그 하나를 염색 분체라고 해요. 이 분자가 한자어로 나눌 분자, 염색체가 나누어졌다는 뜻으로 염색 분체라고 불러줍니다. 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생소한 단어들이야. 생소한 단어들이고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이어서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데 용어들을 좀 정리를 잘 해놔야 유전 쪽 또는 여기 DNA 파트, 유전 파트, 뭐 세포, 생식세포, 체세포 같은 세포 분열 파트를 좀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 항상 나오는 그림이고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과정이 아니라 고등학교 과정 가서도 똑같은 그림 써봐요. 똑같은 그림을 또 볼 거야. 똑같은 그림을 그때도 이거 변함없이 똑같이 나오는 용어니까 한번 들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DNA라는 말이 나오고 RNA라는 말이 나오고 염색체라는 용어가 나오는구나 라는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일단 소개를 간단하게 해봤고 유전자 여기 나오죠? 이 책에 유전자에서 DNA 일부분을 유전자라고 불러준다는 거 얘기했었던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용어적으로 상동염색체라는 말이 나와요. 상동염색체. 자, 봐봐. 일단 사람의 염색체를 먼저 소개할게요. 자, 이렇게 생긴 염색체지, 염색체를 핵 속에 이 염색체가 몇 개가 들어있나를 세본 거야. 세봤더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선생님 세포 하나를 딱 뜯어가지고 그 안에 핵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가 몇 개인가 세봤더니 46개입니다. 여러분 다 똑같이 46개야. 46개. 사람의 염색체는 46개입니다. 그 46개 염색체를 쭉쭉 풀면은 그 안에 DNA, 유전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한 2만 개 정도의 유전자들이 들어있습니다. 유전자가 이런 부분이잖아. 이런 부분이 2만 개가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엄청 길겠죠? DNA가 엄청 긴 DNA가 들어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이게 46개 덩어리가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빠라는 사람과 엄마라는 사람이 자식을 만들 건데, 자, 이 자식도 똑같이 46개의 염색체를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아빠가 갖고 있는 염색체를 다 주고 엄마가 갖고 있는 염색체도 46개였겠죠? 엄마가 가지고 염색체도 다 주면 이 아이는 염색체가 몇 개가 되냐? 90개가 넘어가지. 이 아이는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나지 못합니다. 되게 돌연변이가 태어나. 그럼 안 되겠지? 그래서 아들한테, 자기 자식한테 염색체를 전달해 줄 때, 쌤 같은 경우도 아들을 만들 때, 염색체를 전달할 때 가지고 있는 걸 다 주지 않고요. 절반만 잘라서 반만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빠도 23개를 주고요. 엄마도 23개의 염색체를 줘서 자식을 46개의 염색체, 정상적인 부모와 똑같은 염색체를 가진 자식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를 줄인다는 표현으로 감수한다. 감수 분열을 통해서 수를 감소시켜주는 분열을 통해서 반으로 줄인 다음에 자식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난자를 만들고 아빠가 정자를 만들 때 이러한 분열을 통해서 염색체 수를 반으로 줄여가지고 자식에게 절반만 염색체를 전달해 준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제대로 일어나야지만 정상적인 자식이 태어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어떤 자식이 47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 들어봤나? 돌연변이 중에 다운 증후군이라는 어떤 유전병이 있습니다. 다운 증후군 약간 정신지체이고요. 정신지체이고 약간 눈과 눈 사이가 좀 멀고 좀 이렇게 다운 증후군 환자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들이 사회생활을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낮은 지능 때문에 사회생활을 많이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염색체 개수가 하나라도 달라지게 되더라도 아주 심각한 몸에 이상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심장도 좀 안 좋고 막 그러세요. 아무튼 그래서 정상적으로 엄마도 똑같이 46개가 23개 절반만 줘야 되고 아빠 딱 절반만 주는 제대로 된 감수 분열이 일어나야지만 제대로 된 염색체를 가진 자식이 태어날 수가 있다라는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런 겁니다. 아빠가 준 23개 염색체 중에서 자 하나만 그릴게요. 아빠가 준 거 중에 제일 큰 거 1번 쭉 주겠죠. 자 1번 염색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유전자가 들어있죠. 유전자. 자 1번 염색체 안에 유전자를 임의로 쌍꺼풀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쌍꺼풀 유전자. 쌍꺼풀이 있어야지라는 유전자가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엄마도 쌍꺼풀에 대한 유전자를 자식에게 줄 거 아니야? 쌍꺼풀. 아빠가 준 쌍꺼풀에 대한 정보와 엄마가 준 쌍꺼풀에 대한 정보가 만나가지고 둘이 상의를 합니다. 상의를 해가지고 자식을 어떻게 만들 건지를 상의하게 돼요. 그때 엄마가 준 염색체가 이렇게 상의하러 옵니다. 이게 엄마가 준 염색체야. 근데 크기가 똑같아요. 엄마 거 1번이에요. 아빠 거 제일 큰 거 1번 염색체와 엄마 23개 중에서 제일 큰 1번 염색체가 만나서 쌍꺼풀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두 관계. 엄마가 준 거 하나, 아빠가 준 거 하나. 요게 둘이 만나서 한 쌍을 이루게 되는데 서로 이렇게 같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우리 자식에게 어떻게 자식에게 어떤 형질, 어떻게 생기게 만들 건지, 자식은 쌍꺼풀이 있을 건지 없을 건지를 결정하는 그 관계, 이렇게 같은 정보를 갖고 있는 두 염색체의 관계를 상동, 서로 같다 그래서 이것을 상동 염색체라고 불러줍니다. 상동 염색체. 서로 같은 염색체.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 그러면 하나는 엄마가 준 거, 하나는 아빠가 준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 엄마가 준 거, 아빠가 준 것이 상동을 이루게 됩니다. 자, 어쨌든 상동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 책에 잠깐 보면은 부모로부터 각각 하나씩 물려받은 것이다 라고 써있어요. 보이나요? 거기 밑줄 좀 그어놓을게요. 상동 염색체란 부모로부터 각각 하나씩 물려받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생님이 방금 말한 엄마가 준 거, 아빠가 준 것이 만난 것을 상동이라고 불러주고 같은 유전 정보가 들어있어야 하기 때문에 모양과 크기가 거의 똑같아요. 자, 쌤 몸에 들어있는 염색체를 한번 쭉 분석한 것을 보여줄게요. 자, 선생님 몸속에는 세포마다, 세포 하나하나 다 들어있어. 세포마다 이렇게 염색체가 쭉 들어있는데, 46개의 염색체가 들어있다 그랬잖아. 여기까지 해갖고, 이건 여자 거니까 잠깐 빼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22쌍, 그리고 마지막 한 쌍까지 해서 전체 23쌍으로 되어 있어. 근데 한 쌍당 염색체가 2개니까 전체 46개의 염색체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22개까지는 남자, 여자 공통으로 들어있는데 마지막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만들이 약간 달라요. 남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XY라고 표현하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큰 거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X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제 남자는 XY라는 성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여자는 XX라는 성 염색체를 갖고 있어서 성별을 결정하게 됩니다. 성별을 결정하게 돼요. 남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생긴 Y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Y를 갖고 있다. 자,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잠깐 보면은, 이건 이제 비과학적일 수도 있는데, 약간 과학적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가 여자보다 수명이 좀 짧다. 들어본 적 있나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성염색체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여자가 수명이 긴 이유가 X염색체가 2개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X가 뭔데? X염색체가 면역력을 담당하는 염색체, 면역력. 그러니까 여자의 면역력이 남자보다 훨씬 더 세다는 거죠. 남자는 이 X염색체가 면역력을 잃어버리면
Y는 면역력을 담당하지 못하거든. 그래서 남자는 이제 안녕 빠이빠이 하게 되는데 여자는 한쪽, 두 개 다 활성화되지 않고 하나만 가지고 살아간대요. 그러다가 하나의 염색체가 이제 자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얘가 깨어나서 다시 면역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더 면역력이 좋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이유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수명이 길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X 염색체에 그 원인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그죠? 전체 23쌍, 다른 말로 46개 염색체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쌤이 아까 크기별로 번호를 매겼다고 했는데 봐봐. 왼쪽에 있는 1번 가장 크죠? 2번 약간 작죠? 쭉 오면 가장 작은 22번째 염색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 순으로 쭉 나열해 놓은 거예요. 물론 핵 속에 이게 크기별로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 게 아니야. 섞여 있지만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 이거를 크기별로 나름 나열을 해서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다운증후군 같은 경우는 여기 21번 염색체가 하나가 이렇게 더 있어요. 이렇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어서 전체 47개 염색체를 가지게 돼요. 그때 다운증후군이라는 이제 판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몇 번 염색체 이상이 생기는지 재미있는 거 먼저 하자. 이 5번 염색체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잘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없어. 5번 염색체가 잘려 있으면요, 아기가 태어나잖아. 그 5번 염색체 일부가 잘려 있는 아기가 딱 태어나면은 그 아이가 어떻게 우냐면 응애 우는 게 아니라 응애 우는 게 아니라 야옹야옹 울어요. 고양이처럼 운대요. 이렇게 운대요. 그래서 그걸 묘성증후군, 고양이 묘자야.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도 근데 약간 기형이기 때문에 5살을 넘지 못하고 죽는다고 해요. 아무튼 염색체 하나하나 이게 없다는 건 유전자 일부가 없는 거잖아. 그치? 이게 이만큼이 없다는 건 유전자 일부가 없어진 거기 때문에 약간 정상적인 아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이게 X가 2개 있어야 하잖아. 근데 하나가 없이 태어나는 여자도 있어요. 하나가 없이 태어나는 여자. 이게 하나가 없으면은 2차 성징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터너 증후군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염색체 이상 어떤 돌연변이를 겪게 됩니다. 여러 가지 염색체 하나, 단 하나라도 없어도 안 되고, 더 많아도 안 되고, 잘려 있어도 안 되고, 더 많아도 안 됩니다. 딱 정확한 어떤 양과 개수를 맞춰줘야 돼. 그래서 부모가 정자, 난자를 만들 때 완벽하게 정상적인 정자와 정상적인 난자가 만나야지만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날 수가 있어요. 이런 말도 하죠. 너무 어릴 때 아이를 가졌어. 그때도 약간 정상적인 난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형아가 태어날 확률이 높고요. 또 너무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가질 경우에도 정상적인 난자와 정상적인 정자가 만들어질 수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더 위험하다고 말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굉장히 정밀하죠. 굉장히 정확한 양과 정확한 개수를 가진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하기 때문에 되게 좀 정년기가 딱 있다는 거예요. 너무 늦은 나이 또 너무 이른 나이에 하면 위험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가 이런 데 있어요.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염색체가 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세포 분열 얘기를 잠깐 할 건데 개요적인 내용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세포 분열. 자, 세포 분열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체세포 분열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생식세포 분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방금 쌤이 정자, 난자 얘기했는데 정자, 난자 만드는 건 둘 중에 누굴까요? 정자와 난자는 생식을 담당하는 세포이기 때문에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말해요.
자, 오늘 생식세포 분열은 바로 정자와 난자를 만드는 걸 말합니다. 정자와 난자와 같은 바로 생식세포야. 생식을 담당하는 세포를 만드는 걸 말해요. 체세포 분열은 뭐 하는 거냐? 이게 몸 체자인데 몸을 구성하는 세포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거야. 몸을 구성하는 세포. 아기가 있고 쌤이 있다면 아기는 세포의 개수가 쌤보다 적어요. 내가 이제 키가 크고 몸집이 크려면은 세포의 개수를 막 늘려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체세포 분열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보다 쌤이 약간 더 크다면, 맞나? 약간 더 크다면 쌤이 세포의 개수가 조금 더 많은 거야. 즉, 체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뭐 하게 되냐면 바로 생장을 하게 됩니다. 자, 체세포 분열을 많이 해야지만 키가 크고 몸집이 커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생장을 위한 거야. 두 번째, 체세포 분열하는 이유는 쌤이 실수로 여기를 이렇게 쭉 찢어 먹었어. 어디 걸려가지고 아파. 그럼 평생 이러고 사나요? 아물죠. 저들 아물죠. 아무는 건 뭐냐면 여기 찢어졌다라는 건 여기 세포가 다 죽은 거거든. 이 세포가 죽으면은 옆에 있는 세포들이 분열해서 이 빈 공간, 죽은 세포를 대체해서 새로운 세포로 채워줍니다. 이거를 재생한다. 재생. 사람도 재생할 수 있어요. 다리가 잘리고 팔이 잘려서 재생하는 게 아니라 상처 난 것들은 다시 새로운 세포로 교체할 수 있다는 거야. 생장과 바로 재생입니다. 체세포 분열하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생장하고 재생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때 의문점이 좀 들어야 돼. 어떤 의문점이 들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쌤이 어렸을 때, 요만했을 때 세포의 개수가 만약에 뭐 한 10조 개 정도의 세포를 갖고 있었다. 근데 선생님처럼 크려면 한 60조 개의 세포로 이렇게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 세포의 개수를 늘려서 이렇게 생장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지만 세포의 크기를 크게 해가지고 생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세포의 크기를 크게 하는 방법과 세포의 개수를 늘려서 몸집이 크는 방법 두 개 중에서 왜 굳이 세포의 크기를 늘리는 방법 대신에 세포의 개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생장을 하게 했냐는 거죠. 자, 그 이유는 우리 책에도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생장을 할 때 생장이란 세포 수를 늘리는 거야. 세포의 수를 늘리면서 생장을 하는데 세포의 수를 늘리면서 생장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물질 대사 때문입니다. 어떤 물질이 봐봐 요만한 세포에 물질이 들어오는 경우와 이만한 세포에 물질이 들어오는 경우 어디까지 물질이 전달되어야 하냐면 핵까지 물질이 전달되어야 하는데 자 생각해봐. 되게 조그만 세포한테 물질이 더 전달되면은 조금만 들어가면 핵까지 물질이 도달할 수가 있잖아. 근데 얘는 어때요? 이만큼을 가야 물질이 핵까지 도달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좀 더 비효율적이야. 이러면은 핵까지 물질이 도달하지 못해서 세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10조 개의 세포를 갖고 있는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세포의 개수를 이렇게 늘려서 세포의 개수를 늘려서 생장하는 방법과 세포의 크기를 늘려서 생장하는 경우 중에서 어떤 게 더 생존에 유리하겠어? 얘가 더 유리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물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를 자꾸 잘라서 세포를 잘라가지고 물질 대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포 분열을 한다는 겁니다. 책에도 나와 있어요. 책에도 우리 왼쪽에 세포가 분열하는 까닭 그래서 조각이 작을수록 보이나요? 왼쪽 밑에 있죠? 조각이 작을수록 가운데까지 붉게 물든다. 바로 그겁니다. 조각이 작을수록 물질이 쭉 안으로 스며들어가지고 안쪽까지 잘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각이 너무 커버리면은 들어가다 말죠. 들어가다 마니까 이제
살 수가 없다는 이거 조각 하나하나를 세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세포가 너무 커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분열을 통해서 좀 작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미칠 건상하기 물질 교환. 물질 대사라고 써놓은 것을 책에서는 물질의 교환이라고 써놨어요. 물질의 교환. 물질의 교환을 제대로 하려면 세포의 크기가 너무 크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세포가 분열해야 하는 이유구나. 생장을 위해서 2번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1번 방법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구나 라는 거 먼저 알고 갑시다. 자, 세포 분열을 한번 시켜볼게요. 여기 하나의 세포가 있는데 그러니까 생장과 재생을 위해서 이제 세포가 분열할 거야. 분열할 때 하나의 세포가 이렇게 두 개의 세포로 이렇게 분열합니다. 두 개의 세포로 분열을 하게 돼요. 이때 복제를 한번 하고, 자, 이만한 하나를 두 개로 만들려면, 똑같은 거 두 개로 만들려면 이 안에 들어있는 물질을 일단 두 배로 복제한 다음에 복제한 걸 적당하게 나누고 그 다음에 쭉 잘라가지고 둘로 분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복제하는 시간이야. 복제를 먼저 한 다음에 전기, 중기, 후기, 말기라고 하는 4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둘로 분열하게 됩니다. 이때 두 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진다라고 표현해요. 이때 딸 세포라고 하는 것은 그냥 통상적으로 딸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들 세포, 딸 세포 낳는 게 아니라 이게 분열을 통해 만들어진 세포를 그냥 일반적으로 딸 세포가 만들어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근데 생식세포 분열은 좀 달라. 생식세포 분열은 이제 생식세포, 이게 정자를 만드는 세포라고 가정해볼게. 나 이제 정자를 만들 거야! 정자를 만들 때 얘가 한번 일단 분열을 할 때 똑같이 복제를 한번 합니다. 복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이렇게 분열을 한번 해요. 분열을 해서 이렇게 두 개의 세포로 분열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얘가 멈추지 않고 한 번 더 분열합니다. 한 번 더 분열해. 이때는 복제는 없어. 복제 안 하고 바로 4단계만 거쳐서 복제 없이 4단계만 거쳐서 총 하나, 둘, 셋, 4개의 세포로 분열이 됩니다. 이것을 4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진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얘는 연속해서 2번 분열하죠. 연속 2분열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얘는 한 번만 분열해서 1회 분열. 1회만 분열하게 되는데 얘는 연속해서 2번 분열하게 됩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야. 그 나중에 요렇게 세포가 자기 모양을 조금 변화시켜서 꼬리를 이렇게 달게 되면은 정자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색을 가지고 있고요. 자, 염색체도 아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체세포 분열은 얘가 갖고 있는 염색체가 46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을 거 아니야? 얘가 복제를 한 다음에 딱 분열하는 거니까 똑같이 46개의 염색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상처가 쭉 났을 때 옆에 있는 세포가 이걸 채우잖아? 채웠을 때 새로 만든 세포를 뚝 뜯었어. 이것도 똑같이 46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겠죠. 그게 바로 이렇게 염색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생식세포 분열은 46개 염색체를 가진 녀석이 아빠가 23개만 자식에게 전달해야 되잖아. 그래서 46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던 정자를 만드는 근원세포가 한 번의 분열을 딱 했을 때 이미 23개의 염색체로 반씩 나눠집니다. 복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이 나눠지는 것도 약간 특이하죠? 이것도 이제 그림을 통해 볼 거예요. 한 번 더 분열되면 이렇게 또 반으로 줄 것 같지만 신기하게도 줄지 않고 23개가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돼서 정자가 23개, 이 4개 중에서 하나만 가가지고 난자랑 결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난자가 가지고 있는, 난자가 있다면은, 난자 엄청 커요. 난자가 얘도 23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고요.
이 정자가 여기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23개와 23개가 만나서 얘는 정확하게 46개의 전체 46개 염색체를 가진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정자, 난자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볼게요. 다음 장. 우리 세포 분열 가기 전에 정자, 난자까지 하고 잠깐만 떴다 할게요. 봐봐.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세포 중에서 가장 큰 세포를 난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세포 중에서 가장 작은 세포를 또 정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정자의 모습과 난자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좀 크기가 너무 크게 그리긴 했는데 난자에 비해서 정자는 엄청 너무너무 작아요. 너무 작습니다. 근데 난자와 정자의 차이점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크기가 크다. 크기가 굉장히 작다라는 첫 번째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정자 같은 경우는 저장하고 있는 양분이 없어요. 하지만 난자는 스스로 양분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양분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크기가 엄청 큰 거예요. 나중에 정자가 들어가고 나서 얘가 세포 분열을 막 하거든요. 세포 분열할 때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세포 분열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자기가 갖고 있는 영양분을 이용해서 세포 분열하기 때문에 난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양분을 잔뜩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야. 하지만 정자 같은 경우는 영양분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부 정액과 함께 나오는 그 영양분만 있으면은 얘가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여기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꼬리를 흔들면서 운동을 해서 여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정자는 에너지가 필요 없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정자는 저장 양분이 없다. 그래서 조그맣다라는 거고, 하지만 난자는 저장 양분이 많아서 굉장히 커다랗다라는 겁니다. 나와있죠? 정자보다 난자의 크기가 훨씬 크다. 이유가 영양분이 많기 때문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정자는 꼬리가 있지만 난자는 꼬리가 없죠. 즉 운동성입니다. 운동성이 정자는 있지만 난자는 운동성이 없다. 꼬리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구분할 수가 있고요. 둘 다 핵은 가지고 있죠. 핵이 있어야 23개의 염색체, 23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둘 다 핵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포질이라는 게 이 영양분을 포함하고 있는 여기 이 부분을 세포질이라 그래요. 그래서 정자 같은 경우는 세포질을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양분이 없으니까. 하지만 난자는 세포질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랑 뭐 일맥상통하고 있는 거죠. 얘가 이 얘기랑 같은 거죠. 형태, 가늘고 길다란 모양을 갖고 있는 게 정자고요. 공 모양을 갖고 있는 게 난자입니다. 정자를 만드는 것은 정소라 그래요. 이름 그대로 정자를 만드는 장소. 그래서 이름이 정소입니다. 정소. 난소는 난자를 만드는 장소라서 이름이 난소가 되겠죠? 정소, 난소라고 불러주게 돼요. 자, 그리고 난소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난소의 그림 잠깐 보고 올게요. 자, 여성은 이렇게 몸속에 난소를 가지고 있어요. 몸속에 난소를 가지고 있고요. 난소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배란이라는 걸 하는데 난자를 내보내는 과정을 배란이라고 불러줍니다. 난자를 내보내는 과정을 배란이라고 불러주고요. 배란이 일어나서 여기서 이 부분에서 이 난자, 방금 소개한 난자가 기다려요. 왜냐면 운동성이 없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 가만히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이렇게 자궁을 통해서 질을 통해서 들어온 정자가 이 난자를 향해서 이렇게 갑니다. 따라가는 거. 어떻게 알고 가느냐? 이 난자가 나 여기 있어요 하면서 화학물질을 막 이렇게 내보내요. 화학물질을 내보내면 정자는 그 화학물질을 감지해서 그걸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여기서 난자와 정자가 결합을 하게 되는 거야. 이 결합하는 과정을 수정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딱 했을 때 임신한 거냐? 임신한 게 아니야. 임신의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도 문제에서 물어보는데, 임신이란 이렇게 수정한 난자가, 수정란이라 그래. 수정한 난자가 일정 시간 동안 이렇게 이동을 해와서 여기에 정확하게 자궁의 내벽에 딱 자궁의 내벽에 착상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임신했다라고 표현한다. 정자, 수정이 일어나고 나서 착상하기까지 며칠 정도 걸리냐?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 동안 이렇게 운동이 와요. 쌤, 이상하다. 난자는 운동 능력이 없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얘가 여기까지 올 수 있죠? 정자가 들어가면 운동 능력이 생기나? 그렇진 않거든요. 정자가 들어갈 때 꼬리가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꼬리는 잘라지고 핵만 들어가는데, 이 수정란이 이렇게 올 때, 여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여성의 나팔관과 수란관에 이렇게 털이 나, 이런 털. 자, 이런 털이 나 있어서 이 털들이 움직여요. 슉 움직입니다. 움직여서 가운데 공이 놓여 있으면 밑에 있는 털들이 이렇게 슉 쓸어가지고 이렇게 운동시키는 거예요. 쭉 운동시켜서 일주일 동안 내내 운동시켜가지고 여기까지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운동을 시켜가지고 가게 됩니다. 자, 여기 딱 착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가는 동안 이거요. 일주일 동안 가는 동안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하면서 갑니다. 일주일 동안 세포 분열을 하면서 가요. 이 일주일 동안 세포 분열을 하면서 가는 과정을 난할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난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세포 분열을 쭉 하면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자궁의 내벽에 착상을 하게 돼요. 이 착상을 하게 된 순간부터는 이렇게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를 내려. 엄마의 거기에 뿌리를 내린 다음에 뿌리를 내려서 만드는 것을 태반이라고 그래. 뿌리를 내서 태반을 형성한 다음에 거기서 아이가 점점 자라나게 되는 거죠. 아이가 점점 자라나게 돼서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출산을 하게 됩니다. 출산을 하게 돼요. 266일 정도 지나서 출산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약 10달, 약 10개월 정도 아이를 이제 만들어서 밖으로 출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전체적인 임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아이가 만들어지는 전체 과정을 좀 간단하게 먼저 살펴봤어요. 되게 자세하게 얘기하면 너무너무 길어요. 너무너무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태반. 여기 태반이라는 녀석은 여기 엄마의 태반이 형성돼요. 여기를 확대해볼게. 엄마의 태반이고 태반에서 이렇게 tet출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아이가 tet출을 통해서 배꼽이랑 연결돼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배꼽 배인데 배꼽이고요. 아이가 머리가 이렇게 있고요. 엉덩이가 있고요. 다리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해서 아이가 이 tet출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요. 산소도 일로 공급받아. 영양분과 산소를 이 태반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요. 아이는 이제 숨을 쉴 수가 없어. 뱃속에서는. 그래서 아이는 자기가 만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또 태반을 통해서 이렇게 엄마한테 돌려주게 됩니다. 좀 이렇게 말해요. 엄마는 아이에게 태반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소를 이렇게 공급해 주는 거야. 뱃속에 있을 때. 그럼 아이는 너무 고맙잖아. 고맙다면서 엄마한테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드리는 거지. 너무 정겹지 않아?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태반을 통해서 물질을 서로 교환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는 아이는 숨을 쉬지 않아. 폐를 이용하지 않지만 이제 뱃속에서 출산이 되는 순간에 드디어 외부 공기가 들어오면서 딱 숨이 팡 터지면서 응애 하면서 울게 되는 거죠. 출산을 하게 됩니다. 뱃속에 있을 때는 어쨌든 그래서 산소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엄마로부터 산소를 이렇게 태반, tet출을 통해서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태반은 그래서 그런 물질 교환이 일어난 장소이기도 하는데
이 태반은 재밌게도, 재밌나? 굉장히 촘촘하게 돼 있어서 세균은 움직이지 못해. 세균. 엄마가 세균성 질병에 걸려있으면 아이에게 세균은 전달 못해. 태반이 너무 촘촘해서 세균이 여기 통과하지 못해. 그래서 하지만 엄마가 바이러스성 질병, 감기가 바이러스성 질병이잖아. 그래서 엄마가 바이러스성 질병이면 바이러스는 너무 작아. 너무 작아서 태반을 통과할 수 있거든. 그래서 엄마가 감기가 걸리면 뱃속에 있는 아기도 감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이를 통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죠. 그래서 이 태반이라는 게 어느 정도 세균은 걸러주지만 바이러스까지는 걸러주지 못한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잠깐 셧다운 할게요. 셧다운합시다. 30분에 다시 시작할게요.